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요번은 전 시간에 8강에 이어서 9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기질 특이성이 있다. 그 전에 기질 특이성을 얘기했죠. 기질 특이성이 뭐냐? 자, 우리가 완전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되죠. 입에서.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녹말로 먹는 거 아닙니까? 녹말을 먹죠. 녹말을 먹으면은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가 있죠. 아밀라제에 의해서 영어로는 발음하면 아밀레이스 하는데 엿당이 됩니다.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게 뭐냐? 이게 기질이고 이게 효소예요.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오직 녹말에만 작용해요. 딴 데는 작용 안 해요.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엿당을 또 포당을 바꾸는 건 뭐냐? 포당을 바꾸는 것은 바로 말타제예요. 말타제. 예. 이게 또 효소지요. 이 기질이고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효소가 아밀라제는 녹말에 작용해 기질에. 또 이 말타제라는 효소는 엿당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기질 작용하는 기질이 있죠. 효소는 작용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런 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에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기질 특이성.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면. 두 번째, 온도와 폐하 영향을 받아요. 온도. 폐하는 뭐예요? 산. 폐하라는 것은 산, 중성, 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염기, 알칼리. 예. 그러니까 한성이냐, 중성이냐, 우리 염이라고도 하죠. 중성을. 그 다음에 염기냐, 알칼리냐. 그게 폐하예요. 폐하. 영향을 받죠. 효소도. 자, 세 번째,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이 자인화하도록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는 자신은 뭐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 다른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게 촉매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효소.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선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효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효소의 성질이 효소는 기질특이성을 갖는다. 자, 기질특이성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에만 작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녹말은 오직 아밀라제라는 효소만 작용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녹말이 아밀라제 작용해서 엿당이 돼요. 그러니까 엿당은 다시 말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다시 포당이 되는데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는 오직 녹말에만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열과 폐하에 영향을 받습니다. 폐하는 산이냐, 중성, 염이냐, 알칼리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조금 더 그 전에 설명했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좀 낮춰준다. 높은 곳에 힘이 드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또 낮춰주는 효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그래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니까 이게 그것을 낮춰줘 갖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죠. 효소는 이런 것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자, 2번으로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요게 이제 지구과학과 생물이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물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중생대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좀 중생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중생대. 자, 지질시대에 대해서. 지질시대에 보면은 성품부리아대 광합성 세균, 아까 얘기했죠. 광합성 세균, 박테리아, 이것이 산소를 축적했죠. 그러니 이제 생명의 기원에서 최초의 산소 방출입니다. 구생대는 오존층, 육상식물, 삼엽충,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 중생대는 파충류, 암모나이트, 거시식물. 신생대는 포유류, 속지식물, 매머드, 중기, 인류의 조상.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자, 중생대에 관한 거 골랐어. 이것은 신생대지요. 이 시대의 말에는 인류의 조상, 신생대지요. 자, 소철류 은행 같은 건 뭐라고 그래요? 거시식물이라고 하죠. 소철류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이라고 하죠. 거시식물. 거시식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시식물. 거시식물. 아까 봐요. 아까 여러분들 잠깐 뒤로 앞으로 가면은 여기 거시식물이 여기 있죠. 중생대. 파충류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자, 소철류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이란 말이에요. 거시식물. 거시식물이니까 어느 시대예요? 중생대지요. 중생대지요. 그 다음 파충류도 뭐라고 했어요? 파충류도 뭐 뱀, 악어, 거북 같은 거 중생대지요.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됩니다. 그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 나오니까 잘 보시고 정리한 거 여기 나옵니다.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같은 사람인데도 다 다르다는 거죠. 얼굴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그냥 얘기했잖아요. 같은 개지만은 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같은 개인데도. 그게 유전적으로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뭐냐? 그렇게 일으키는 원인이 어떤 것이냐? 그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 DNA가 모든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기 때문에 DNA라는 걸 머릿속에 떨어야 유전 정보, 유전자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유전 현상이니까. 자,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갑자기 부모의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전적 다양성을 줄 수 있죠. 유전적 다양성을 줄 수 있죠. 돌연변이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돌연변이도. 돌연변이라는 건 어버이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의 원인이 됩니다. 상동염색체의 사이의 교차.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동염색체가 서로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1번부터 22번까지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두 개씩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예요. 이것이 서로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지 A 하면은 뭐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갖고 있는데 이걸 아직 B하고 스몰 B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딴 거로 또 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또 뭐 라지 A, 라지 B, 여기도 스몰 A, 스몰 B라고 하면은 이게 교차하는 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서로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쉽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 꼬이는 겁니다. 교차가 한마디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 여기가 이제 아까 이게 스몰 B였는데 여기가 이제 라지 B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쪽을 한번 봐. 요걸 보면은 요게 스몰 A 아니에요?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지는 게 교차가 일어나요. 잘라진단 말이에요. 잘라져요. 이렇게 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스몰 a 라지 b가 되지요. 또 여기는 뭐예요? 라지 a죠. 라지 a인데 여기는 부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려오니까 라지 a 스몰 b가 되지요. 교차가 잘려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였는데 이렇게 스몰 a와 라지 b 라지 a와 스몰 b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이 교차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해요.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전자가 변해서 다른 형질이 나올 수 있다. 그래갖고 교차도 해당됩니다. 교차.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교차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쌍이 무작위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들이 라지 A면 스몰 a가 대립유전자예요. 이런 것이 뭐 규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막 분리가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유전적 다양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나 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문제 4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은 각 지휘시대의 생물과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지휘시대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오래된 것. 지휘시대, 뭐, 제일 성칸브리아대,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광합성 세균이 뭐라고 했어, 이게 성칸브리아대 아니에요. 이게 제일 1번이죠. 1번. 광합성 세균이 본성으로 대개 한수가 축되었다. 이게 지휘시대의 성칸브리아대예요. 제일 먼저. 자, 포유류와 석식식물의 시대이다. 제일 늦지요. 이건 신생대지요. 신생대. 이건 성칸브리아대. 성칸브리. 삼엽충, 양서류, 양식식물. 뭐예요? 이건 고생대지요. 고생대. 삼엽충 하면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죠. 양서류, 양식식물. 고생대예요. 고생대.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나왔죠. 육지에는 파충류,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이게 중생대란 말이에요. 중생대.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들어가죠. 다음은 뭡니까? 가, 다, 라, 나네요. 가, 다, 라, 나. 그 몇 번이요? 가, 다, 라, 나. 문제 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렇기로 순서대로 정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어요. 자, 5번. 다음 중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부했지요.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생태계의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맞지요?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일정한 생태계 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종은 인류의 식량 자원이 원천이 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을 봅시다.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면 기후가 갑자기 변했을 때 식량의 기근이 나타날 수 있다. 맞지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 봐요. 생물이 다양성이 커야 바로 생태계가 안정된 거라고 했어요. 다양성이 감소되면은 여러 가지 종들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식량 기근, 환경, 지금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 갖고 지구에 환경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이제 온실효과지만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나중에는 더 이제 다양성 생물 종이 없어지게 되면은 더 이와 같은 식량 기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4번 봅시다. 먹이 사슬이 단순하고 생물의 종의 개체수가 많게 서식하는 군집일수록 안정된 먹이 연쇄가 단순하면 안 돼요. 먹이 연쇄, 먹이 사슬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에너지를 구하는 단계가 쉽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또 생물 종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바로 생태계는 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단순. 복잡해야 돼요. 먹이 연쇄가 복잡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라.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화학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화학 비료는 우리 유기비료와 화학비료의 차이점이 이제 있죠. 이 화학비료라는 것은 토양을 변화시켜요. 근데 유기비료는 토양을 변화시키지는 잘 않지요. 자연 생태계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쓰면, 즉 이제 NPK죠. 화학비료가 질소, 인산, 인산 가리라고 해서 NPK. 예. 원래는 이제 질소, 인, 칼륨인데 이 세 개가 비료의 삼요소아니에요. NPK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식물도 이 비료의 삼요소를 꼭 있어야 식물이 생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냐 한번 봅시다. 적조현상. 맞는 거죠, 적조현상. 적조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요양염류, 이것을 이제 식물이 이용하는 요양염류라고 그래요.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요양염류가 많을수록 식물이 필요한 양분인데 많을수록 영양염류가 있어야만이 식물이 생육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식물이 너무 이걸 한꺼번에 모아갖고 폭발적 증식을 해요. 너무 과다하면은 폭발적 증식을 하면 녹조나 적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막 날씨는 뜨겁고 번식은 잘하고 장마져 갖고 흙 속에 있는 강에서 하천에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들어요. 요양염류가 식물에 필요한 영분들이 한꺼번에 막 대량 유입된단 말이에요. 장마철에 의해서 쓸려오니까. 그럼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녹조류 이런 것들이 막 대량 번식하는 거예요. 적조류. 그래서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생기잖아요. 대청원하든가 바다에는 적조현상, 대청원 같은 데는 녹조현상. 그게 그런 원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맞던데 적조현상. 구형하는 건 요양염류가 과다예요. 이게 과다해서 생기는 게 적조현상이에요. 이게 과다해 생기는 게 적조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화학비료와 상관이 없어. 이건 지구온난화는 CO2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죠. 어디는 가물고 어디는 바로 홍수가 나고 또 어디는 바람이 태풍이 아주 세게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가 그런 토네이도 같은 거 막 생기는 게 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럽니다. 심각하지요.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탄소 줄이기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관계 없어요. 부양과 관계되고 이런 것들은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토양을 산성화되는 토양에서 대개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없습니다. 토양은 대개 중성 상태에서 잘 자라요.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대부분의 식물이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라니까 이것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7번. 세포 내에서 DNA의 복사, 전사,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많이 풀어본 문제죠.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복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핵에서 일어나죠. 전사도 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세포질. 그러니까 복사 핵, 전사 핵, 번역은 세포질, 리보솜. 단백질 합성에서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답은 7번에 2번을 선정하면 되죠. 2번을 선정하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도, 검정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물의 다양성. 생물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생물의 다양성이나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면 다양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도 다양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통을 놓고 봐서 다양성이 돼야지 어떤 지역을 딱 지어도 다양성이다. 거기만 다양하고 딴 데는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다양성만 있으면 뭐예요? 전체가 다 다양해야지.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한번 다시 봅시다. 2번. 생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 생태계 다양성이 있죠. 여러분도 공부했죠.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은 하나의 종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맞죠? 자, 4번. 종다양성은 여러 다른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이 다양한 정도. 다양한 정도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했죠. 8번에. 네. 이것도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가 있어도 특정하게 관찰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것도 일단은 다양성에 포함된다고도 보야겠네요. 특정한 지역에 관찰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거기에 다양성이 그 하나의 지역의 다양성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에 들어간다고 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틀린 게 보니까 4번이 좀 있네요. 4번 봐서요. 종다양성은 여러 다른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여러 다른 지역이야. 같은 지역. 종이라는 것이 여러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고 보여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의 종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한 지역, 같은 지역, 한 지역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 다른 지역이 아니다. 종다양성은. 그래서 바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으로 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윈이라고 했죠. 다윈.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기른 거에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기린이 어떻게 길어졌냐? 목을 뭐 계속 쓰니까 길어졌냐? 그 용불용설 얘기했고, 그러나 다윈이 얘기한 거는 바로 경쟁에 의해서 목이 긴 것이 유리하니까 높은 나무에 열매를 따먹을 때 목이 짧은 것보다 목이 기른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목이 짧은 것이 경쟁에서 진다. 그러니까 목이 짧은 것은 서서히 없어지고 목이 경쟁에서 지니까 행정 경쟁에서 지니까 서서히 목이 기린이 길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1번. 진화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맞죠? 진화는. 자, 두 번째, 품종 개량도 자연 선택에 해당한다. 자, 품종 개량은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 품종 개량이 인위적인 거라 품종 개량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선택이 아니죠. 자연 선택. 품종 개량은 인위적인 선택이죠. 인위적. 품종 개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자, 3번 봐요. 자연 선택된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보다 많은 생식 기회를 갖게 되죠. 살아남아서 생식 기회를 갖는 거죠. 자, 4번 봅시다. 자연 선택이 오래 지속되면 자손들이 환경에 잘 견디는 형질을 가진 쪽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맞죠. 그러니까 바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 품종 개량은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인위 선택이에요. 인위 선택. 항상 인위적인 선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문제 9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